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에서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 삼켜야 하죠. 만약 치아가 음식물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거나 빠진다면 우리의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음식물을 잘게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틀니가 등장했지만 오래 착용하긴 힘들죠. 부분 털기 했을 때는 목면대는 지장이 없었는데 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 빼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털기를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몸이 아파요. 씹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들어다가 밥도 안 먹을 때는 많이 아파요. 치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치아와 혀, 입술이 상호작용해야 발음이 또렷해지기 때문이죠.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잇몸 질환은 대부분 부족한 칫솔질로 치아 표면에 치석과 치태가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통증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요.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낀 후에 병원을 찾으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도 뭐 불편할 끼고 뭐이든지 다 불편하죠. 이건 본인의 진짜 일을 갖다 후회되죠. 관리를 좀 못했는 게 인지를 늦었고. 잇몸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쉽게 흔들리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단점이 있는 틀니. 임플란트는 틀니의 단점을 보완한 치료로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플란트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면 잇몸 질환을 가속화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치질 말고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생활화하시면 충치도 예방이 되고 풍치도 예방이 돼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풍치가 계속 어차피 진행이 되는데 그게 좀 덜 진행이 되면 이도 덜 뽑으실 수 있고 또 정말 안 좋아지셔서 뽑는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뼈가 너무 꺼지지 않으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굉장히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100세 시대에 들어선 만큼 치아가 건강해야 행복한 삶도 오랫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태에 맞는 치료로 편안한 삶을 선물한다. 치의학 박사 김시석 원장. 통증의 원인을 치료해 치아를 살려 쓴다. 치과 보존과 전문의 권수정 원장. 철저한 예방관리로 잇몸 질환을 막는다. 예방치과학 박사 조현진 원장. 박원유 씨는 2년 전에 위쪽 어금니를 발치했습니다. 잇몸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앞니는 염증이 심해 고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을 느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작년 5월에 치료를 시작해 위쪽 치아 전체와 아래쪽 치아 일부를 뽑았습니다. 잇몸뼈가 내려앉아 있어 뼈 이식도 해야 했죠. 치아가 이제 너무 길면 보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위에는 치아 색깔 나는 걸로 형성을 해드렸고 이거는 사실 가짜 잇몸이거든요. 이건 환자분의 잇몸이고 여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핑크빛 나게 잇몸을 형성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는 좀 많이 안 길어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얗게 만들면 이가 너무 길어 보이거든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뼈가 잇몸이 많이 상한 탓에 위쪽은 전체적으로, 아래쪽은 4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너무 잘 돼 있는 상태죠. 뼈가 이제 매복이 돼 있는 상태면 주변에 뼈가 이제 없는 상태시거든요. 이 주변도 뼈가 녹았지만 여기도 같이 녹았으니까 그 주변에 뼈를 충분히 다 보강을 시켰고 매복돼 있는 주변 자리도 뼈를 충분히 보강을 시켜서 저쪽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관리도 잘 되실 수 있고 임플란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푹 꺼져 있던 잇몸이 뼈를 이식한 덕분에 임플란트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빨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조금 없어집니다. 솔직하게 자신감이 없고 이제는 뭐 이빨이 다 내 이빨이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제 크게 웃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임플란트도 이제 갈수록 이제 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 없었으면은 조금은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원유 씨는 3년 만에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예전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딱딱한 음식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예전에 그렇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던 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건 흔하게 알려진 장점입니다. 하지만 치아에 문제가 있는 모든 환자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잇몸의 상태가 발목을 잡기도 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기도 하죠. 특히 임플란트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엔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치료의 장벽이 높았습니다.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했어도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틀니가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아 입안이 쉽게 헐고 잇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인데요. 강수영 씨는 잇몸이 주저앉는 바람에 임플란트를 심기도 어렵고 틀니를 착용하는 것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임플란트가 된다고 해도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돼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요.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틀니의 경제적인 장점과 임플란트의 기능적인 장점을 합친 시술인 임플란트 틀니를 선택했습니다. 네, 좀 앞쪽에만 이제 이가 있으셨는데 그래도 그 이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가 이가 하나도 없는 틀니를 끼시게 됐었을 때는 적응하시기가 좀 쉽진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획돼 있으신 거는 안에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틀니 안에 임플란트가 있어서 틀니랑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틀니가 씹을 때도 씹는 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끄덕이거나 헐겁거나 이런 데 좀 저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기는 훨씬 괜찮으실 겁니다. 지난 2월에 깨지고 흔들리는 치아를 모두 발치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까지는 임시 틀니를 착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틀니를 오래 끼시게 되면은요, 요 뼈들이 자꾸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앞쪽보다 뒤쪽이 조금 약간 함몰이 돼 있는데, 이 뼈들이 자꾸 조금씩 녹게 되거든요. 뼈가 자꾸 녹게 되니까 틀니는 더 헐겁게 되거든요. 위쪽과 다르게 자연 치아가 있는 아래쪽 잇몸에도 틀니를 오랫동안 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이제 많이 낮아지셨죠. 원래는 이 정도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만큼 함몰이 돼 있죠. 그래서 틀니를 오래 끼시면 뼈가 주저앉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십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잇몸에 고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틀니보다 이물감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두 군데,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오른쪽도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해서 네 군데 이를 심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틀니가 임플란트 위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쓰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전에 이제 부분 틀니를 끼시다가 임시 틀니, 전체 틀니를 끼시게 되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특히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은 전체 틀니를 끼시게 되면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편하실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4개 심은 후 틀니를 연결해 줄 겁니다. 아무래도 먹기가 뭐 완전 틀니보다는 낫겠지요. 아무래도 그게 먹는 데만 불편이 없으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손화자 씨는 1년 전 임플란트 2개를 심어 아래쪽 틀니를 고정했습니다. 오늘은 점검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요 끝에가 좀 깨지셨군요. 그러면 혀가 조금 걸리셔야겠네. 틀니 조금 뺍니다. 아이고. 쉽게 보시면 이제 똑딱 단추 같은 그런 걸로 틀니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연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틀니가 헐겁지 않게. 틀니를 사용한 지는 10년째입니다. 위쪽은 아직 일반적인 틀니를 쓰고 있죠. 근데 위에는 장치를 떼어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시고요.
일반적으로 위에는 입 천장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유지력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나옵니다. 뼈가 어느 정도만 좀 있으시면 아주 잘 떨어지지는 않으시는데요. 언덕처럼 좀 있으시면 아래쪽 잇몸은 특히 많이 내려앉아 틀니가 잘 고정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별로 없으시거든요. 임플란트 틀니가 그 문제를 보완해주고 있죠.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치아를 매끄럽게 다듬어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매끄럽게 다듬어서 알깍하고 이제 들어가시죠. 혀 한번 대보시죠. 혹시 걸리는 데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틀니를 끼고 입을 움직여 봅니다.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다 불편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혀를 앞으로 좀 내밀어 보시고 왼쪽 오른쪽 한번 움직여 보시죠. 예. 이렇게 하셔도 틀니가 이제 가만히 붙어 있는 거는 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틀니를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시고요. 보통 입을 좀 크게만 벌려도 틀니는 탈락하게 돼 있거든요. 잇몸이 내려앉긴 했지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쪽 송곳니에 해당하는 이 전방 부위에는 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뼈도 충분히 있고요. 폭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하시기가 상당히 용이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화자 씨는 임플란트 틀니를 착용한 후로 전보다 씹는 힘이 강해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위아래 모두 일반 틀니를 사용했을 때까지만 해도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죠.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못 먹었지. 어디 김치를 끓여면 그냥 못 먹었어요. 틀니하고 있었던 분들은 바로 이빨을 탈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첫째는 남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남 앞에. 안정적이고 가지런한 치아를 얻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미소 짓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도 틀니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처럼 이물감을 느끼거나 잇몸이 내려앉는 일도 생기지 않게 됐죠. 육안으로 봐서는 똑같지만 기능적으로는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씹을 때 아프지 않은 것도 있고요. 헐겁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당장은 못 느끼시지만 안에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임플란트에 의해서 뼈에 자극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뼈가 잘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뼈도 덜 주저앉기 때문에 틀니의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틀니 자체가 이제 닳고 그래서 틀니를 다시 제작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수명 자체가 훨씬 길고요. 또 한 가지는 틀니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임플란트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걸 이용을 해서 틀니를 하시게 되면 또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 상태가 나쁘더라도 자연 치아를 살렸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우지형 씨는 전체적으로 잇몸이 좋지 않고 충치가 많은 편입니다. 보철 치료도 한 적이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인 동요도 있는 상태라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확한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유지가 힘든지 그걸 평가를 하고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반년 전부턴 음식을 씹기가 힘들고 양치를 할 때마다 피가 났는데요. 흔히 풍치라고 불리는 잇몸 질환이 진행되면서 잇몸 뿌리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만성 치주염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증상은 없지만은 일단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치아 주위 조직들이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아래턱의 오른쪽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풍치가 있으면 잇몸이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 50대 중반 지나고 나서는 치아 쪽에 이상이 야금야금 찾아오는 그런 기분 느꼈습니다. 양치는 하루에 3번 정도는 꼬박꼬박 했는데 치과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칫솔 양치 방법, 그 방법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하고 그냥 손목 움직이기 편한 대로 그렇게 양치를 했습니다. 풍치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플라크라는 세균막입니다.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치아에 세균막이 붙은 채로 굳으면서 치석과 치태로 변하게 되지요. 이렇게 생긴 세균막은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치태 염색제로 세균의 번식 정도를 알아봅니다. 병원성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이러한 막대 세균은 그냥 우리 간상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균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치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꼬불꼬불한 세균이 이제 나선균이라는 또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은 오히려 간상균보다 더 병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선균이 발견된다는 것은 치주염이 이제 진행이 빠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치주염이 진행을 막을 수 없는 좀 위험한 상황이죠. 우지영 씨의 입속에서는 잇몸 질환을 부추기는 세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렇게 매끈한 부위들, 관리가 잘 되는 부위들은 차색제가 없고요. 근데 이 아까 치석이 있었던 부위, 그리고 이와 이 사이, 그리고 이하고 잇몸 사이, 이런 부위에는 치태가 그대로 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부위는 세균이 모이는 장소예요. 세균이 모인다는 것은 양치 관리가 어려운 부위고 그러한 부위들은 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어떤 전문가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면 이런 부위까지 병이 시작되는 부위, 그런 부위에서 어떤 적절한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되는. 풍치는 성인의 80% 이상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질병입니다. 40세 이후에 치아를 뽑게 되는 주 원인이기도 하죠.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잇몸 하방에 있는 우리 치근이라는 치아 표면을 일단 매끄럽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치석이라든가 염증 조직도 함께 제거해서 일단 요 부위의 건강한 상태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고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잇몸 치료는 치료의 끝이 아니라 치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면은 그 위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건강한 잇몸으로 좀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막을 제거해줍니다. 평소에 칫솔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모두 제거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은데요. 우지영 씨처럼 잇몸 질환이 있으면 칫솔질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닦아야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치아 사이사이까지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균의 번식을 더 꼼꼼하게 막으려면 치간 칫솔과 치실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요. 물론 치아 사이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끼워 넣게 되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상태에 맞는 사이즈를 사용해야 잇몸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실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칫솔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했는데 불편하더라도 하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많이 된 어떤 중기나 말기 단계에 오면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전에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치료도 힘들고 관리도 좀 힘든 상황이라서 유지가 힘든 경우가 더 많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라면은 조금 힘든 상황이라도 충분히 유지 관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김문숙 씨는 3년 전부터 치아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치가 있어 찬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시리고 아팠는데요. 수시로 잇몸이 헐고 가끔은 피가 나기도 해 식사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은 후로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내려앉은 잇몸도 더 나빠지지 않은 채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빨 한쪽을 이쪽을 되게 그 아픈 이빨로는 밥을 옳게 못 먹었어요.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정도 계속 한쪽으로만 씹고 한쪽으로는 아예 음식 같은 거 아예 씹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잇몸 이제 다 치료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잇몸이 안 아팠어요. 이게 확실히 예방에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나서 그러면은 이래 잇몸 그 예방 관리하는 거 한 2주 정도 하고 나니까 딱 효과 왔어요. 그러면 안 아파요. 안 아프고 그러면은 한 3주차, 4주차 되니까 한 달 딱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에는 정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식사를 끝내자마자 양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먼저 칫솔로 치아를 꼼꼼하게 닦아내고 칫솔모가 닿기 힘든 부분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있죠. 특히 어금니 쪽은 칫솔모가 작은 칫솔로 따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 큰 칫솔이 이게 닿이지를 못하니까 안쪽 끝까지 이게 잇몸하고 이거 입하고 요 그 사이에 잘 닿이지 않으니까 그걸 잘 못 닿는데 요거 작은 걸로 쓰라 하더라고요. 열심히 관리한 덕분에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치료 초반부터 칫솔질에 신경을 썼던 건 아닙니다. 면만 살짝 닦고 그냥 뭐 음식 저거 먹은 찌꺼기 이래 좀 제거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치주염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 간호사님이 정확하게 이제 한 번에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몇 번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하니까 그게 계속 하나하나 고쳐지면서 이제 정확하게 잘 닦아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을 방문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잘 관리되고 있는 거겠죠? 잘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잇몸 상태를 보시면은 염증이 있으면 빨갛게 변하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데 지금은 연분홍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뭐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살짝 건드려도 피가 거의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지금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만 관리해준다면 잇몸 질환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치아 간격이 넓거나 너무 좁으면 이물질이 쌓이기 쉬워 잇몸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김문숙 씨의 경우엔 잇몸 밑까지 문제가 있었지만 치료가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윗 어금니 쪽이 조금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보면 이와 이 사이에 골소실이 보이고 게다가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잇몸 밑에 치석이 지금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좀 치주염의 한 중기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와 이 사이에 좀 치석도 많이 지금 제거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골소실 정도도 보면은 그때랑 큰 차이가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으로 남은 세균막을 제거합니다.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관리 치료를 받고 나면 피가 나고 잇몸이 아팠지만 이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잇몸이 전보다 건강해졌기 때문이죠. 지금 관리할 때 피도 안 나거든요. 잇몸 상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치아의 상태가 호전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어 김문숙 씨에겐 최선의 치료가 됐습니다. 예방 프로그램 하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몇만 원, 2, 3만 원씩 들지만은 만약에 제가 치주염이나 생겨가지고 그게 아파서 이빨을 발치하고 다 임플란트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제가 주위에 사람들 볼 때게 막 자동차 한 대 값 날아갔다 하고 막 몇백만 원 날아갔다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저렴한 가격에 예방을 해가지고 내 이빨을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그게 내한테 더 이득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잇몸 질환은 흔한 질병인 만큼 올바른 양치질을 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치료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인데다 질병 초기엔 통증이 발생하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치아 관리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의 치아 상실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아의 상태는 노년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노년기엔 상대적으로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 쉬운데요. 치아가 빠진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주변 치아까지 영향을 미쳐 치아 전체가 망가지고 얼굴이 변형되기도 하죠.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기 위해 수많은 저작 근육이 움직이면 입안에 존재하는 감각기관과 혀세포가 맛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 혈액을 공급해 노화를 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말은 치주 질환에 의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저작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뇌로 가는 자극이 줄면서 뇌가 수축되고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치매가 유발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70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했을 때 잔존 치아가 10개 이하인 분들은 그중 70%가 거동이 불편하였고 10개 이상인 분들은 80% 이상이 활동이 자유로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존 치아의 개수와 어떤 전신 건강, 치매와는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지선 씨는 오래전부터 잇몸 질환을 앓았습니다. 신경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얼마 전부턴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찾았죠. 구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부기를 가라앉히는 단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드시니까 부은 거는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전번에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태 한번 보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부위가 많이 부었었는데 딱딱하게 아직은 만져진다, 그죠? 네, 아직까지 만져져요. 그래도 크기 자체는 많이 줄었네요. 일단은 약으로 좀 가라앉혀서. 잇몸에 부기가 남아있고 깨진 치아도 있습니다. 특히 잇몸은 동글동글한 모양이 만져지고 통증이 코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피로도가 높아지면 불편한 점도 늘어났습니다. 치아의 길이를 보시면 보통 좌우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치아와 요 치아 길이가 유사하고 요 치아와 요 치아의 길이가 유사해야 되는데 요 치아의 치근 길이에 비해서 훨씬 짧죠. 그래서 요게 요만큼 정도 치근이 흡수됐다고 보시면 돼요.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치아의 길이도 짧아졌죠. 충치가 신경관까지 완전히 치수를 침범해서 이완이 되게 되면 세균이 치수의 신경관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치수가 괴사하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세균이나 세균의 부산물에 의해서 치수가 괴사를 하게 되고 그럼 염증성 부산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산물이 밖으로 위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거꾸로 뿌리 끝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에 대해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잇몸 뼈를 파괴를 하게 되고 거꾸로 그 염증이 또 똑같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치료가 되지 못하면 치근 흡수라는 그런 공격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행히 치아를 뽑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경험이 있는 김지선 씨에겐 희소식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워낙 이제 치아가 안 좋으니까 치아를 이제 뽑고 임플란트도 했고 다시 씌우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 이빨을 그냥 살리고 예쁘게 이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뭐 저는 너무나 고맙죠.
그리고 이제 치아가 안 좋으니까 예전부터 뭐 그런 자기 치아를 이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치료에는 미세 현미경이 사용됩니다. 육안으로 보기 힘든 미세한 금이나 신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치료를 할 수 있죠. 먼저 까맣게 오염된 부분을 정리해 줄 겁니다. 이런 데가 까맣게 다 오염이 되어 있죠. 이렇게 건드리면 움직이고 나오죠, 그렇죠? 재신경 치료의 가장 기본은 완전히 오염된 내부에 기존에 채워져 있던 거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미세현미경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 확대되고 조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아 내부에는 신경과 혈관 조직 등으로 이루어진 치수라는 면 조직이 있습니다. 신경 치료는 충치나 외상 등에 의해 치수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통증과 감염이 심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김지선 씨는 2번째 신경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 끝에는 아직 염증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고름하고 혈액하고 섞여있는 형태가 아직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신경관 주변 벽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소독이 많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임시 재료로 구멍을 막아둘 겁니다. 내부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걸러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또 장비가 또 생겨나서 또 이렇게 선생님이 또 깨끗하게 마무리도 하고 또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또 해서 또 이빨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이제 앞으로 그 있는 치아로 이제 뭐 나머지 인생 살면 되겠죠. 근육과 신경이 기존의 치아에 맞게 힘이나 아니면 그 교합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심미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보이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뭐 임플란트나 다른 크라운 같은 수복들을 최대한 해드려도 내 자연치만큼 나에게 자연스러운 형태나 이제 기능을 가지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이 치아를 장기간 동안 건강하게 유지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자연 치아를 살리는 치료가 훨씬 유리하고 좋은 치료는 맞습니다. 홍윤숙 씨는 10년 전 앞니 4개의 보철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경 치료도 여러 차례 진행했었죠. 그러다 몇 개월 전엔 잇몸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치아를 뽑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곳에서는 치아를 뽑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불편하신 적 없으셨어요? 예. 괜찮으셨어요? 그 네. 이후에 거기가 우리하게 아프다거나 그런 일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지금 오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수술한 지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입안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노랗게 고름이 생긴 상태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눌러도 통증이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고요. 눌렀을 때도 통증이 전혀 없으신 상태고 주변 치아랑 똑같이 잇몸도 깨끗하신 상태고요.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신경치료에서 발생한 문제가 통증의 원인이었습니다. 까만 선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진하게 염증처럼 까맣게 보이는 부위는 다 염증이에요. 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눌러갈수록 염증의 크기가 요거보다는 작지만 요렇게 염증이 있으시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요쪽은 크기도 작고 전혀 증상이 없으셨는데 요 부위는 노랗게 고름 형태로 부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건드리면 많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셨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약을 드리고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어오르더라고요. 잇몸을 절개해 염증이 생긴 치아의 뿌리 끝을 조금 잘라내고 그곳에 깨끗한 충전물을 넣는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했습니다. 치아 이렇게 뿌리 끝에 까맣게
직후 사진이에요. 수술 직후는 치근단 수술을 한 건데 뿌리 끝을 조금 잘라냈기 때문에 옆에보다 이제 뿌리가 짧아진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얗게 조금 더 굵게 보이는 게 제가 이제 깨끗한 재료로 소독을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부위에 염증이 있던 거는 제가 깨끗이 긁어낸 상태고 아직 뼈가 안 찼으니까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상태인데 여기 오늘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뼈가 다 찼죠. 여기 까만 부분이 다 없어지면서 뼈가 다 찼고요. 요거보다 저희가 더 좋게 보는 게 뿌리와 치아 뿌리와 뼈 사이에 까만 선이 있을 때 보통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 까만 선까지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신 상태예요. 그래서 경과는 아주 좋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정상적인 잇몸하고 똑같아요. 네, 부위가 되게 다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잇몸을 절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술이 있나 진짜 그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 너무 저게 진짜 신기했어요. 이런 기술도 있었나. 전에는 뭐 뽑고 저게 임플란트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저게 이런 기술까지 진짜 있었나 싶어요. 진짜 너무 저게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잇몸뼈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를 이식해야 합니다. 작년 11월, 김영애 씨는 치아 대부분이 흔들리는 상태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잇몸 질환이 원인이었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벌어지는 것도 있고 이들이 좀 흔들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잇몸 안에 뼈가 양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뼈가 염증 때문에 물른 상태가 되면 치아를 꽉 못 잡아주기 때문에 이 치아가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상태셨는데 지금은 뭐 흔들리는 그런 상태는 많이 개선은 되신 상태고요. 윗니는 아랫니가 치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벌어지고요. 아랫니들은 가운데로 몰리기 때문에 치열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치아 상태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김영애 씨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니는 치열이 안 좋으시잖아요, 환자분. 그래서 뭐 잇몸이 심각한 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붓고 피나고 이래도 뭐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 뭐 그랬죠. 잇몸이니까 이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지탱하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대부분의 치아는 살렸을 수 있게 됐지만 오른쪽 아래 어금니는 상태가 심각해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뼈 이식을 앞두고 있죠. 전의 상태는 치아 주변이 이제 꺼먹게 된 거는 뼈가 많이 파괴가 돼 있던 상태고 오늘 상태는 뼈가 어느 정도 좀 채워지고 아물어진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검은 게 좀 많이 보이시죠? 뼈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임플란트를 해드릴 때는 가능한 한 이를 심어드리고 그 주변에 뼈를 보강을 해드려서 전체 치료 기간을 좀 줄여드리려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렇게 뼈가 너무 많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첫째는 임플란트를 여기다 넣었을 때 주변 뼈가 별로 없으면 임플란트를 잘 못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초기 고정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세요. 임플란트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뼈를 보충해주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뼈 이식에 쓰일 재료로는 동종골과 이종골이 있습니다. 동종골은 다른 사람의 뼈를 가공한 재료입니다. 이종골은 주로 돼지나 소 같은 동물의 뼈를 가공한 재료를 말하죠. 재료들은 뼈 이식을 할 환자의 혈액과 섞어줄 건데요. 체열된 혈액은 원심분리기를 통해 뼈 성장을 촉진시키는 특정 인자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 뼈 이식 재료를 합하면 거부 반응이 적기 때문에 잇몸뼈의 형성 속도와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안에 이 동종골의 역할은 안에 뼈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빨리 분해가 돼서 빨리 환자분의 뼈를 조금 더 빨리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안에다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거는 이종골인데요. 이런 이종골의 특징은 잘 흡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흡수가 되면 뼈가 너무 주저앉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높이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겉에 부분 안에 동종골을 하고 겉에는 이종골을 이용을 해서
뼈의 볼륨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는 동종골을, 바깥쪽으로는 이종골을 이식합니다. 이식한 뼈가 기존의 잇몸뼈에 잘 유착되려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요. 회복 기간에는 수술 부위가 감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무사히 회복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한결 편안해진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최병훈 씨는 작년 9월에 임플란트를 심을 왼쪽 어금니에 뼈를 이식했습니다. 오늘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첫 내원 당시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잇몸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뼈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잇몸 상태는 아주 잘 아물고 계시고요. 전에 수술하셨던 부위도 잘 아물고 계십니다. 다 물어보시죠. 네. 왼쪽 어금니에서 통증을 느꼈을 땐 이미 잇몸뼈가 다 녹아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먹었다 해가 딱 잘못했을 때 생각도 안 하게 씹었을 때는 이랬죠. 5년 전에 잇몸 치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고 이제 깨고 나니까 치과를 한 4년, 5년 안 했거든요. 안 오다가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이가 임플란트가 그래 해야 된다더라고요. 이식한 뼈는 자리를 잘 잡은 걸까요? 좀 이따 수술하고 나서 염증 때문에 뼈가 다 소실이 있던 그런 상태에서 뼈 이식을 먼저 해드렸거든요. 안쪽에도 뼈 이식을 해드리고 바깥에 허옇게 보이는 것도 다른 종류의 뼈 이식을 해드린 상태시고요. 지금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 주변에 허연 게 환자분의 뼈랑 비슷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뼈 이식을 해놓은 그 뼈가 충분하게 뼈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해드리면 임플란트도 오래 쓰실 수 있는 단단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이식한 지 약 7개월째,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잇몸뼈가 완성됐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에 앞서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잇몸뼈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전에 뼈 이식을 해놓은 상태가요. 환자분의 주변 뼈랑 거의 유사한 상태로 잘 뼈가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뼈의 단단한 정도도 굉장히 상태가 좀 좋고요. 이 상태로도 이를 심는 것만 진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치아와의 균형과 교합까지도 고려해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신경이 손상되거나 치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잇몸 위로 뼈를 추가로 이식해 더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잇몸에 자연스럽게 붙는 동안은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플란트가 무사히 자리 잡은 후에 인공치아를 올릴 겁니다. 뼈를 보강을 잘 해놔서 임플란트도 충분히 길고 충분히 굵은 걸 넣어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길이가 길고 굵으면 조금 더 뼈에서 받쳐주는 힘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저장력이나 혹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는데 이제 앞이 조금씩 보이니까 그러면 뭐 안심되고 선생님도 잘 됐다니까 만족합니다. 관리만 잘하고 나면 이제 일을 해놓거나 씹는 데도 아무 이상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 없는 게 소중하긴 줄 알았어요. 이 씹는 게 쩍은니 하나 없는 걸로 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잘 씹히기도 안 하고 이제 관리 잘해야죠.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고 구강용품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령 씨는 5년 전 임플란트를 심은 후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만성적인 잇몸 질환에 시달리던 때만 해도 통증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 시간 할애가 많이 돼서 운동을 많이 했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 건강은 제 정상으로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뜨겁고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데요.
정기령 씨는 위턱과 아래턱에 각각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했을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총 8개의 임플란트를 심기까지 약 1년 정도가 걸렸죠. 다행히 모두 정확한 자리에 심어져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일을 가지고 뭐 털일을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 임플란트는 뭐 자기하고는 뭐 전혀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 나이 되면은 뭐 건강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8개를 박아놨으니까 그걸 믿고 하는 일은 뭐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자연 치아보다 외부 자극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잇몸뼈가 파괴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사이사이를 청소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충분하게 좀 부여를 해드렸는데 이 사이로 특히나 이 맨 뒤쪽으로 갈수록 청소가 좀 잘 안 되시니까.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행히 정기령 씨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해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뼈 이식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왼쪽 이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그 뼈들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돼서 아직까지도 탈 없이 잘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치아랑 잘 녹지 않는 뼈랑 저희가 잘 환자분 체열하는 거에서 성분도 뽑아가지고 잘 그걸 정리해가지고 뼈 이식을 해드렸는데 결과도 좋고 아직까지 환자분도 관리가 좀 잘 되셔서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도 해놓으신 것도 중요하고 여태까지 잘 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10년, 20년 잘 쓰시려면 그 주변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오셔서 소재 받으시고 그다음에 댁에서는 관리하시는 거, 주변에 치간 칫솔 쓰시는 거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치아의 구조와 구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 역시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뽑거나 인공치아를 심진 않죠. 자연 치아를 살렸을 수 있다면 관리 치료를 통해 잇몸의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치아를 살리든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이 치료의 결과로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씹으실 수 있을 것인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예방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강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위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 부위들을 유지 관리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좀 더 심각한 상태로 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안 좋은 증상이 좀 있다 혹은 설사 증상이 없더라도 치과에 좀 자주 가셔서 정기 검진도 하시고 조금은 치과랑 좀 친해지시는 게 환자분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